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저를 보좌했던, 충심으로 보좌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 제도가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법 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단추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만 네. 토론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요. 이 점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여정부 때 그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에 공통 정책이 참 많거든요.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으로 실천하자라는 공동 실천 선언에 합의를 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예, 어떤 것이 민주당이 예. 추구하는 바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야권 연대는 이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만 역시 혁신을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답을 하시지요. 예.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집을 사시면서 다운계약서를 쓰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당선된 뒤에 직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갖다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삼성 장학생들이 참여정부를 집권 초기부터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성 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을 하시고 시스템 만들어서 삼성 장학생 고위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14선언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14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야 14선언에 담긴 경제협력도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의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9위입니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옵니다.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문 후보께서 말씀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공동어뢰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그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아주 그 이정희 후보께서는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NLL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NLL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동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이 14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 남북 공동성명 지키실 겁니까? 14선언 공동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7.4 성명부터 14선언까지 모든 합의 온전히 이행하고 승계하실 1분 다 쓰셨고요. 박근혜 후보의 답변 그동안 듣겠습니다. 그 14...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선언 후보의 답변 같은 시간입니다. 것인 경우에는 이 이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헌법 정신에 합치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그 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4선언을 첫 손에 꼽습니다. 큰 진전 이루셨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즉시 14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권 말기에야 14선언이 나온 것이 이 14선언 이행이 어려워진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4선언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근데 그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14선언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는 대치 상황에서도 14선언은 살아날 수 있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론스타가 한국 법정에 감히 손에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 못했을 겁니다. 예, 그 론스타의 그 ISD는 사실은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투자 협정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ISD를 기본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자 협정에도 ISD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그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